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프인베스트먼트 허종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주식을 다룬 지가 꽤 됐는데 자동차 주식의 대장주죠.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촬영일자 6월 29일인데 한 2주 전쯤이었어요. 2주 전쯤에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뜨면서 현대차 계열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막 오르내리고 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참 약간은 아쉬운 게 자료를 이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2주 전에 바로 만들어 놓고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2주가 지나서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글로비스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른 계열사들도 이미 약간 움직임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 조금 빨리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제가 글로비스의 향후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유의 깊게 조금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따라가시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재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 그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오시죠.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지금 현대차 그룹의 가장 핵심 계열사들만 뽑아서 지배구조를 그려놨어요. 자, 이걸 보시면 일단 정상적인 눈으로는 저희가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야 뭐 맨날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지배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나가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한데 제 수강생분들께도 이런 그림을 그냥 띡 하고 보여드리면 굉장히 당황들을 많이 하세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제가 빨간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현대차 계열사들이고요.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오너일카 정의선 회장이고 정몽구 명예회장인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제 눈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오거든요. 이 세 가지가 뭔지 한번 화면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노란색 칠해놓은 거 보실게요.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차죠. 현대차가 앞으로 현대차 그룹을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전략상 위치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문제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를 지금 한 2.7%밖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2주 전 기준으로 갑자기 정몽구 명예회장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물론 지금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순환출자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배력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누군가 이제 경영권 분쟁을 정말 작정하고 들어온다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있고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계속 도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순환출자를 굉장히 경계하고 사실상 거의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IMF 때 순환출자로 정말 많은 그룹들이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전에는 또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막았던 정부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순환출자 구조를 가져갔었던 건데 그 중간에 한 계열사가 어려워졌을 때 이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들이 그 어려워진 계열사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계열사만 어려워져서 끝나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 계열사들이 부당 지원이 들어가면서 다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순환출자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 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시면 현대제철을 끼고 순환출자가 한번 더 돌아요. 제 마우스 따라오시면 지금 기아가 현대제철 지배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모비스하고 이렇게 쭉 4개가 타고 한번 더 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를 좀 너무 적게 들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모비스, 현대차, 기아가 순환출자를 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제철을 끼고 한 번 더 돌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정몽구 명예회장의 신변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조금 저희가 현대적으로 이거 지배구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같은 사람도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당사자들이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전혀 시도한 적이 없었냐 하면 아니에요.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한번 지배구조 개편안을 시장에 이제 어나운스를 했었다가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그때 당시 철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2018년도에 이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지배구조 개편안을 들고 나왔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최근 들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시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개편 방안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각 시나리오들의 장단점, 그리고 시나리오들이 이행이 되었을 때 계열사들의 주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2018년도에 나왔었던 거예요. 2018년도에는요. 지금 현대차를 직접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현대차가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현대차를 들고 있는 모비스를 가지고 얘네가 장난질을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비스를 두 개 회사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모비스의 사업부문 중에서 핵심 부품 사업부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 핵심 부품 하는 사업부를 기존 모비스에다가 남기고요. 그리고 인적 분할을 통해서 옆으로 떼어낼 거예요. 제가 오늘은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의 개념 정리는 안 할 겁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옆으로 모듈 사업부, AS 사업부를 떼어낼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떼어낸 이 신설 모비스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신설 모비스를 현대글로비스가 얘를 합병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편하려고 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플랜인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최근 기준으로 지분율을 가지고 온 거라 2018년도 당시 지분율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아가 원래 모비스를 17.5% 들고 있었는데 이게 인적 분할로 잘라지면 기존 모비스를 17.5, 신설 모비스를 17.5%를 들게 돼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를 아마 그때 당시로는 20% 아주 살짝 안 되게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라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모비스를 먹어요. 그러면 요 통합된 법인이라고 할게요. 통합된 법인의 최대 주주는 정의선 회장이 되고요. 2대 주주가 기아가 되는 상황이 될 예정이었고요. 이 상황에서 정의선 회장이 통합법인에 대해서 들고 있는 지분을요, 기아한테 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기아한테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받아올 거냐면 기아가 들고 있는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받아올 예정이었어요. 이걸 뭐 현물 출자로 가져가는 지분 수합으로 가져가는 그 틀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둔 요 지분, 정확히 20%는 아니겠지만 요거랑 기아가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수합하는 형태로 가져가면서 요렇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의선이 형이 기존 모비스, 핵심 부품 모비스를 들게 되고요. 모비스가 현대차, 기아를 들고 있게 되고, 기아가 이제 의선이 형한테 글로비스 지분을 받아봤잖아요. 지금 글로비스에다가 AS 모듈 사업 부문이 합쳐진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들고 오면서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피라미드 구조로 내려오는 지배구조를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이게 2018년도 당시 개편안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시장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현대차 그룹이 이 플랜을 철회를 하거든요. 그럼 왜 철회를 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전 페이지로 가보면 지금 대부분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거는 제가 약간 꿀팁을 드려보면, 물론 이것도 주린이 분들한테 결코 쉽지 않지만 의선이형 회장의 입장에서 가서 생각을 해보면 편하고요. 그리고 주가를 예상을 할 때도 가장 오너 있죠. 오너가 직접 들고 있는 회사가 뭐냐를 따라가면 보통 손해보실 일이 없어요. 그 꿀팁을 먼저 깔아드리면서 잡으세요. 의선이형은 글로비스를 들고 있었고요. 기아가 신설모비스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글로비스랑 모비스가 합병을 할 건데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글로비스의 가치가 큰 게 유리했을까요? 모비스의 가치가 큰 게 유리했을까요? 네, 그렇죠. 글로비스의 가치가 큰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통합법인의 지분율을 많이 땡겨와야 되는 상황에서 글로비스가 모비스를 합병을 하면 모비스 주식에 대한 합병 대가를 줘야 되는데 모비스의 덩치가 글로비스보다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가를 되게 많이 줘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비스가 높게 평가받고 신설 모비스가 낮게 평가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AS 모듈 사업부를 넘긴다는 플랜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모비스에서 자산 가치로 생각을 했을 때 핵심 부품 사업부의 자산 가치가 더 컸을까요? 아니면 AS하고 모듈 사업부의 자산 가치가 더 컸을까요? 당연히 핵심 부품 사업부의 자산 가치가 더 큽니다. 여기는 공장도 들어가 있고 재고도 들어가 있고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AS하고 모듈 사업부 같은 경우는 자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인적 분할로 떼어져 나온 상황에서는 현대글로비스는 배만 몇 척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글로비스에 비해서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합병을 할 때 의선이 형 입장에서는 글로비스가 모비스를 합병하면서 합병 대가를 최소한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최대 주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AS 모듈을 이렇게 떼내어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일석이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걸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의선이 형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 통합법인과 기아가 들고 있는 기존 모비스 주식을 맞바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면, 자,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 창출력 관련해서는 부품 사업부가 좋을까요? AS 모듈 사업부가 좋을까요? 이게 놀랍게도 AS 모듈 사업부가 좋습니다. 부품 사업부는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다른 자동차 벤더 회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AS하고 모듈은 쉽게 말하면 알짜배기 캐시카우예요. 여기서 현금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글로비스도 현금을 못 벌지 않는 회사거든요. 되게 잘 벌어요. 얘네 둘이 합병을 했을 때 이 합병된 통합법인은 현금을 꽤 잘 벌겠죠. 그러니까 실적 가치가 되게 높은 회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 남아있는 핵심 부품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닐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진이 별로 안 남는 회사거든요. 그럼 보세요. 의선이 형 입장에서 통합법인 지분을 기아한테 주고 기아한테서 모비스 지분 받아올 때 당연히 의선이 형이 들고 있는 통합법인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선이 형은 기아한테 자기 지분을 조금 주고서도 모비스 지분을 되게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의선이 형이 지금 요 그림에서 기존 모비스 지분을 되게 많이 받아오니까 사실상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굉장히 공고히 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로 쓸 수 있었다는 거죠. 2018년도에 나왔었던 개편안이. 그러니까 저같이 시장 저편에 구석탱이에 있는 사람도 이거를 다 분석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를 간파했고 또 분석하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에서 되게 말이 많았고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해서 현대차 그룹이 미안하다. 이대로는 안 갈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별다른 아주 대대적인 움직임은 없이 지금 현대차 그룹이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시장에서 지금 요렇게 가는 게 가장 유력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나리오는 모비스가 주축이 되기는 하지만 모비스를 분할을 해서 막 쪼개고 합병하고 이런 불편한 과정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노란색 잘 따라보세요. 지금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를 5.4% 들고 있고요.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를 2.7% 들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높이기에는 현대차가 너무 큰 회사라서 작은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몽구 형하고 의선이 형이 자기들이 들고 있는 현대차 지분을 현대모비스한테다가 현물 출자를 합니다. 그냥 넘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물 출자가 이제 주식을 넘기고 모비스 주식을 생주를 받아온다. 유상증자의 현물 출자를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몽구 형하고 의선이 형이 현대차 지분을 모비스에 넘기면서 모비스의 신주를 받아와요. 근데 모비스가 상대적으로는 현대차보다 작은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몽구 형하고 의선이 형이 모비스 주식을 현대차 주식에 대한 대가로 되게 많이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몽구 명예회장이 의선이 형한테 현대 모비스 주식을 넘겨주면 그거에 대한 상속세 혹은 증여세는 의선이 형이 그건 알아서 연부 연납이 됐든 뭐가 됐든 주식담보대출을 받든 알아서 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앞에서 2018년도에 나왔었던 그런 플랜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의선이 형이 이미 모비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요, 의선이 형이 글로비스 지분 혹은 조금 들고 있는 기아에 대한 지분을 굳이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의선이 형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 그리고 의선이 형이 들고 있는 기아 지분을요, 뭐랑 맞바꿈 하냐면 몽구 형이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 제철이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 기아가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 정확히 1대1로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기업 가치가 평가가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얘네들이랑 맞바꾸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 주식들하고 초록색 주식들이 수합이 되는 거죠. 수합이 되면 의선이 형이 모비스에 대한 지분율을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글로비스가 약간 지금 요 지배구조에서는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그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모비스한테 줌으로써 글로비스가 모비스 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깔끔한 지배구조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선형이 모비스 위에 올라가고 모비스 밑에 현대차 글로비스 있고요. 그리고 제철은 기아가 원래 들고 있었으니까 밑에 제철같이 이렇게 붙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플랜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거조차도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한 가장 편한, 그러니까 의선이 형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의선이 형 입장에서 가장 간편한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현대차가 모비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굳이 모비스를 맨 최상단에 두어야 되는 구조를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집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편견이고요.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의선형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글로비스예요. 그럼 글로비스를 최상단에 두는 플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했어요, 이번에. 그럼 글로비스가 보세요. 자, 지금 글로비스가 모비스 주식을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몽구용이 모비스 갖고 있는 주식, 기아가 모비스 갖고 있는 주식, 그리고 제철이 모비스 갖고 있는 주식도 들고 오면 좋은데 상대적으로는 모비스가 제철보다 큰 회사니까 제철을 지배한다라고 치고 기아가 들고 있는 제철 주식을 글로비스가 그냥 자기 현금 주고 사와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했어요. 그러면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정말 현금 박치기로 사온다고 했을 때 의선이 형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의선이 형은 글로비스 지배하고 글로비스 밑에 모비스, 현대차, 기아가 차례대로 붙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는 물론 당연히 이 플랜도 자본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가장 심플하고 의선이 형 입장에서도 자기가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가장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걸리는 문제가 뭐예요? 글로비스가 현금이 있냐는 거죠. 네, 글로비스가 지금 모비스 지분을 저렇게 많이 매입해 올 만한 그런 현금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 시나리오에서는요. 정몽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 지분 한 7% 정도, 그리고 기아가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 지분 한 17% 정도, 소수점까지 합하면 약 25% 정도를 그냥 글로비스가 현금 주고 매입해 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모비스가 제가 지금 6월 14일 날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참 2주 전에 만들어서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이 14일 당시로 모비스가 시가총액이 한 22조 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그럼 여기서 25%를 내가 떼우겠다라고 하면 현금으로는 약 5조 5천억 정도 드는 거거든요. 그럼 모비스가 5조 5천억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글로비스의 자산 현황에서 조금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금이 2조 9천억 정도 있고요. 금융자산은 요거 해지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1조 1천억.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이거 금방 회수가 가능할 뿐더러 혹시 회수가 늦어진다고 하면 매출채권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3조 2천억 정도, 이것도 금방 유동화 가능하다라고 보고 얘네 셋을 합하면 한 7조 3천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7조 3천억에서 글로비스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차입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차입금은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갚아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 회사채, 장기 차입금 이렇게 저희가 더해보면 갚아야 되는 돈이 한 2조 정도 나온다고 하죠. 자 보세요. 그러면 글로비스가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한 7조 3천억 정도가 있는데 갚아야 되는 차입부채, 그러니까 영업부채는 제가 뺐습니다. 차입부채가 한 2조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거 갚는다고 쳐도 한 5조 3천억 남잖아요. 그러면 아주 미약하게 5조 5천억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끝이 아니죠. 글로비스가 굉장히 자기 사업을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1년에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느냐 보니까 대충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의 현금을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거 5조 3천억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자동차 업황이 너무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최소 1조 5천억 정도의 현금은 계속해서 장사를 통해서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글로비스가 현금이 없어서 모비스 지분 25%를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상 찾아보니까 글로비스가 모비스 지분을 매입해 오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차 그 그룹의 입장에서는 회장, 명예회장이 자기네들이 자기 명의의 지분을 뭔가 움직이고 사고 팔고 바꾸고 막 현물 출자하고 이런 복잡한 짓을 하는 것보다는 밑에 계열사들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게 저는 제일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모비스를 최상단으로 가져가는 플랜을 안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2주간 수강생분들한테도 차근차근 조금 전달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예요.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갔을 때 누가 수혜를 보고 누가 이제 악재가 될 것인지를 예측을 좀 해볼게요. 최근 시나리오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몽구형하고 의선형이 모비스 주식 받아오는 대가로 다른 계열사들 주식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걸 현물 출자를 하든 지분 수합을 하든. 자, 그럼 모비스의 주가는 낮아야 됩니다. 왜? 낮아야 그만큼 내 다른 계열사 주식을 줬을 때 모비스 주식을 많이 받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 시나리오대로 가면 모비스 주가 눌려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글로비스를 최상단에 두는 지배구조를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 쉽게 말하면 글로비스가 모비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경우에서도 모비스 주식이 비싸면 안 돼요. 왜? 모비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글로비스가 모비스 지분을 사오는 게 되게 락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모비스 주가는 눌러놔야 돼요. 대신 단기적으로 글로비스 주가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비스가 계속해서 현금 여력을 남기면서 모비스 주식을 사와야 되니까 전체 그룹 차원에서 글로비스한테 조금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글로비스의 실적이 단기적으로나마 올라갈 거고 그 올라간 실적에 따라서 글로비스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진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하면 글로비스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받기 시작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고 다시 할인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는 상황에서는 모비스 주식을 눌러놓으면서 글로비스한테 실적을 몰아주고 그거에 따라서 글로비스의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의는 이런 거죠.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든 간에 일단 모비스 주식은 저는 눌려 있는 것이 이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모비스 주식을 눌러놔야 뭔가 되더라도 돼요. 근데 글로비스 주가가 얼마나 핫하게 반응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플랜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6월 14일 날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지난 2주 동안 글로비스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길래 이거 혹시 잘하면 내가 생각하는 플랜대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소개를 드려봤고요. 주린이 분들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지배구조를 다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막 분할, 합병 이런 거 다 공부해가지고 이런 거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에서도 꿀팁 드렸던 것처럼 의선이 형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오너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덕성 이런 걸 제가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따라가야 되고요. 의선형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의선형이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지배구조 개편, 특히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직접 들고 있는 계열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따라가시고 어지간하면 그냥 그 테마를 내가 타고 싶다, 지배구조 개편한 테마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오너가 직접 들고 있는 계열사를 사세요. 그러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실패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났었던 꽤 많은 기업들에서 이게 증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꿀팁 전달해드리면서요. 오늘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